크리스 이야기. 크리스 앤더슨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며 창업자로서의 경험도 갖춘 사람이었다. 앤더슨은 어렸을 때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살다가 13살 때 영국에 있는 기숙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물리학을 공부했으나 졸업할 때는 철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됐다. 1984년에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자 앤더슨은 쾌재를 불렀다. 앤더슨은 테드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100여 종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출판, 기술, 과학, 컴퓨팅.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하나로 수렵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기술 관련 출판 업계의 선봉에 섰다는 점이 앤더슨으로서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크리스 앤더슨. 1980년대 중반 무렵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나는 이 새로운 매체에 완전히 매료됐다. 그때까지 이보다 더 나를 흥분시킨 것은 없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게임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전율까지 느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것 가운데에도 정말 엄청나게 멋진 발명품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 굉장한 녀석에 이끌린 사람은 누구나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앞으로 컴퓨팅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임은 분명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바로 잡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애초의 전략은 한 가지 유형의 컴퓨터에 초점을 맞춘 전문 잡지를 발행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시장에는 일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범용 컴퓨터 잡지들이 선보였으나 그러한 것들은 대다수 독자에게 별로 쓸모가 없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종류의 컴퓨터만 가지고 있었고 특정 컴퓨터용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코모도어 64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미가에 관한 잡지를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해 다룬 전문 잡지가 있다면 정말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눈에 띄니까 그냥 무심결에 들고 있는 사람과 발행일을 기다렸다가 직접 나가 사다가 읽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열심히 파고들 가치 또한 있다는 의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 잡지는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컴퓨터에 초점을 맞춘 잡지는 말하자면 일종의 취미 잡지다. 타임이나 라이프 같은 시사 잡지도 아니고 보그와 같은 패션 잡지도 아니다. 컴퓨터, 특히 특정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잡지겠으나 그 외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책일 것이다. 우리는 열정이 담긴 미디어를 구호로 내걸었다. 온갖 특성을 뒤섞어 모든 사람의 구미에 두루뭉실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무조건 독자 수를 늘리려 하기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각각의 관심 분야 혹은 특성별로 세분화된 집단을 기준으로 잡지의 종류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이른바 필독 잡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정가, 광고료, 기타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있었다. 앤더슨은 첫 번째 창업사인
퓨처 퍼블리싱을 성장시켰고 7년 후에 피어슨 퍼블리싱 이곳에 매각했다. 그런 다음 미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이매진 미디어를 창업했다. 이 신생기업의 주력 상품은 비즈니스 2.0이라는 잡지였다. 앤더슨은 과거를 돌이켜보며 비즈니스 2.0 또한 당시 IT 업계의 강타한 광풍의 한 자락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앤더슨은 테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주 거품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반영하듯 비즈니스 2.0은 전화번호만큼 두꺼웠다. 기술주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매진 미디어 여기는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다 마침내 기술주 거품이 커졌다. 2001년 2월에 앤더슨은 하루에 직원 350명을 해고했다. 회사가 적자를 내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앤더슨은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던 앤더슨은 수년 전에 참석한 강연회에 생각이 미쳤다. 1998년에 처음 테드 강연회에 참석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강연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미디어인이자 기업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강연회의 청중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중의 수가 기껏해야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었다. 그러나 참석자의 수가 적기는 해도 그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다.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들이 이 행사에 강박적 애착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 강연회를 두고 내 인생 일대의 최고 사건이라느니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라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 어떤 행사이든 여간에서는 이와 같은 찬사가 나오기 어렵다.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반응을 얻어낸 부분이 내 관심을 끌었다. 대체 어떤 행사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앤더슨은 2002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구 세플린 재단을 통해 테드를 인수했다. 그리고 2006년에 테드 강연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성견지명을 보였고 이것이 테드 강연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됐다. 테드 강연회에 정기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테드에 대한 관심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강연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 이 강연회의 자료를 접할 기회가 있다면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테드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테드 강연의 내용을 외부에 알릴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후 수년간 이러한 궁금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TV도 테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논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로 강연 내용을 유포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다가 온라인 영상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실험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조회수가 폭증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개된 강연 내용에 꽤 열광적인 반응이 나온 것만은 분명했다. 이를 접한 한 여성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의 글을 써보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강연자가 하는 말에 감동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15살짜리 아이와 이 강연을 함께 보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테드 강연 영상이 공개될수록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워졌다. 테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테드 강연은 열광과 흥분을 몰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테드 강연을 외부에 유포하는데 사회 초점을 맞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만 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앤더슨의 판단은 옳았다.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온라인상에서 테드 강연을 지켜봤다. 이제 앤더슨은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무언가를 해줄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주제를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는 데 그쳤을 뿐이다. 강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한다. 그 주제를 더 깊이 파헤쳐 이해하고 싶어 하고 더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